결혼이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야.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한 게 절묘한 손절매지. 운이 트인 거야. 결혼은 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거든. 좌석이 불편한 채로 장거리 운행을 나설 필요는 없어. 당연히 안락한 자리로 바꿔 앉아야지. 결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 남자랑 하지 말고 꼭 그 남자랑 해라. 사랑?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랑을 믿으려 하지 말고 사랑이 너를 믿게 해라. 이별 클리닉 유혜숙. 오늘 아침에도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영주가 모닝콜을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비록 싸늘하게 떠났지만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나를 깨우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자정 넘어서 술집을 어슬렁거릴 때 느끼는 흐릿한 죄책감처럼 말이다. 그러나 잠이 깨는 순간 방 안에는 어떤 소리도 소리가 지나간 미미한 파동조차 없다. 그저 고요하기만 했다. 정말 전화벨이 울린 걸까? 나는 다시 서글픈 혼란에 빠졌다. 어수선한 마음을 떨쳐내고 샤워를 했다. 젖은 몸을 타월로 닦으려다가 나는 흠칫했다. 타월에 배어있는 영주의 장미 비누향 때문이다. 취향이 유달랐던 우리는 세숫 비누와 샴푸, 심지어 치약까지 따로 썼다. 내가 무향의 고형 비누를 선호했다면 영주는 프로랄 계열의 액상 타입을 좋아했고, 내가 키토산 자일리톨 같은 기능성 성분이 든 치약을 고집한 데 반해 그녀는 구취 제거용 허브 치약을 애용했다. 이별을 다스리려면 당분간은 그 사람의 채취조차 조심해야 한다. 영주와 헤어진 다음 날 가입했던 인터넷 카페인 이별 클리닉의 처방 중 하나다. 카페에 가입하고 나서 나는 이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데에, 그리고 그 처방의 다양함에 놀랐다. 특히 아이디가 홀로 걷는 달인 카페의 전문 상담가는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책감에 빠져있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별의 치졸한 점은 악화된 상황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다가 상대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현상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자신의 고통을 집중적이고 이기적으로 관리할수록 평안의 바다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상을 떨어버릴 듯 나는 타월을 재빨리 욕조에 던져 넣었다. 이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음이 생각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 보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엉뚱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한다. 칫솔에 피가 묻어났다. 나는 찬물에 충혈된 잇몸을 가셔냈다. 이가 시리기보다 가슴이 못 견디게 시렸다. 못난 마음을 꾸짖기라도 하듯 세면대 거울에다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방건조 오징어처럼 꾸덕꾸덕하게 말라 비틀어진 낚아죽에 수염이 더부룩한 턱, 눈은 정전된 것처럼 어두컴컴했다. 변기에 앉아서 사흘 만에 간신히 뽑아낸 똥은 꼭 바게트처럼 딱딱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입에 넣지 않은 대가로 얻은 건 심한 변비와 위염이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컵 따라서 3번에 나누어 마셨다. 날짜가 이틀이나 지난 것이었으나 제 날짜에 맞춰 우유팩을 비운 적이 없었기에
이틀까지는 괜찮다는 것도 알았다. 위에다 액체 시멘트라도 흘려넣는데 무지근한 통증이 번졌다. 전철은 10,000원이었다. 나는 두 정거장을 지나자마자 운 좋게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가 두고 내린 조간신문까지 접수했다. 신문을 펼쳐 눈에 띄는 활자만 대강 훑었다. 심리치료에 가장 좋은 나라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다. 그곳에 가면 15,000명이나 되는 임상치료사가 있고 클리닉 상담은 시간당 $9에 불과하다. 나는 그 대목에서 구기듯이 신문을 접었다. 더 이상 신문을 읽을 기분이 아니었다. 영주는 헤어지기 얼마 전부터 내 영혼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포커페이스라고 비난했다. 내가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매사에 우유부단한 것도 그런 경직을 은폐하려는 위장술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중증이라는 것이다. 나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은 대신 더욱 의문스럽게 굴었다. 영주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걸 알기에 이별을 염두에 둔 태클이라는 것도 짐작했다. 영주는 시와 여행을 좋아했으나 그보다 더 산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답게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고객이 소유한 현금만큼이나 남의 약점을 간파하는 데도 뛰어났다. 그녀는 우리가 보낸 1년의 시간이 부실 펀드처럼 사랑의 통장을 잔고 한 푼 없는 빈 털터리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지는 없어 보였다. 영주는 어떤 일이건 후진하는 법이 없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었다. 어차피 인생살이는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고 그 결정만큼의 후회는 계산서처럼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뒤로 물린다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안지맹이 삶이 되고 만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속도를 중시했다. 그 속도에 나보다 더 멀미를 일으킨 사람은 어머니였다. 앞만 보고 내딛는 똑떨어진 모습은 독선으로 할 말을 기어이 다하고 넘어가는 태도는 버르장머리 없는 성깔로 받아들였다. 더욱이 결혼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어머니를 당황하게 했다. 결혼이란 형식이 한번 갖추면 내용이 소실된 뒤에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계약서라면서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전화했다. 밥은 제대로 처먹고 다니냐? 염려 마세요. 요즘처럼 독신 남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빨래 해주겠다. 슈퍼에 가면 갖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물건이 널려 있겠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침대 매트리스까지 소독해주는데요 뭐. 난 이제 일 제2신경을 끊고 훨훨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기로 했다. 그 재미를 너무 늦게 한 게 원통하구나. 신천지가 따로 없다. 엎어지든 자빠지든 앞으로 니놈 일은 니놈이 알아서 해라. 어머니는 여느 때와 달리 집에 들어오라는 말도 영주에게 비난을 퍼붓는 일도 없었다. 다만 내가 근무하는 신천지 여행사의 이름을 들먹이며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선언했을 뿐이다. 어머니는 드디어 필생의 등짐들을 떨쳐버리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하필 내 인생이 묵사발란 시점에서 그런 선언을 하다니 아무래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게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탈상까지 맞물린 시점에서 나온 말인 걸 보면 결심이 단호한 것 같았다.
죄다 솎아내야 할 종자들, 천하의 골칫거리,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어머니가 입만 열면 쏟아내는 비난은 그녀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들, 바로 아버지와 누나와 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유난히 혈액형에 민감한 것도 그 가시들이 전부 A형이기 때문이었다. A형의 열성 인자를 지닌 가장 속수무책인 인물은 아버지였다. 회사 공금을 들고 튀는 일이 단속적이라면 가출은 지속적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기웃거렸으나 지속성이 부족했기에 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자칭 생명력과 결단력이 최강이라는 B형 혈액형의 어머니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남대문 시장에다 국수 가게라도 내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진즉의 탄피처럼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 꼴통은 누나였다. 혼전 임신까지 하면서 온몸을 던져 성취한 사랑은 성냥불처럼 꺼졌는지 어떤 예령도 없이 덜컥 이혼을 해치우고 어느 날 한밤중에 맨몸으로 진정으로 달려온 것이다. 모든 것이 즉흥적이다 보니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도 즉각적이었다. 누나는 다음 날부터 화장품 외판원으로 나섰다. 딸의 머리끄덩이라도 거들듯이 펄펄 뛰던 어머니는 흥분이 한소끔 가라앉자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며 한바탕 눈물바람을 했다. 저 천둥벌거숭이 같은 년을 내가 조금만 더 가르쳤더라도. 어머니의 탄식처럼 누나가 고등학교라도 마쳤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어쩌면 자신을 통제하고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요령 정도는 익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말은 마음의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은 아닐는지.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였다. 어머니 처지에서 보면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자신의 뼈저린 고생살이를 고스란히 지켜보았으면서도 30 넘어까지 결혼도 안 하고 속을 썩이다 겨우 흉내라도 내는가 싶더니 고작 1년 만에 갈라서고 그 뒷갈망도 못해서 쩔쩔매는 머저리였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하마터면 지나칠 뻔한 역을 허둥지둥 내렸다. L백화점 너구리 동산 앞에는 미리 도착해 있는 다른 여행사의 버스와 나들이 복장을 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몇 개의 여행사가 한꺼번에 출발지로 이용하다 보니 이 시간이면 부근이 칸막이 없는 대합실로 변하고 만다. 오늘 일정은 고향 선운사였다. 동백 시즌이 시작된 이래 거의 보름 동안 내리 같은 코스를 오르내리다 보니 풍경도 꽃도 어느새 시들해졌다. 사람들은 내가 지겨운 현실에서 벗어나 수려한 산천 경계를 요람하며 지방의 각종 별미까지 맛보니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인 삶이냐고 부러워하지만 이것 역시 날마다 되풀이하다 보면 또 하나의 고단한 현실이 되고 만다. 세상의 풍경은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다운 게 없다. 산도 물도 꽃도 똑같이 아름답다. 다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함께 감상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느낌의 농담이 다를 뿐이다. 버스 앞창에 표시된 행선지를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금세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찼다. 아직 일행을 찾지 못해서 왕자왕하거나 버스마다 들락거리며 행선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여행 가이드를 하다 보면 웃지 않고 못 베기는 일이 종종 생겼다. 일행만을 믿고 무작정 집을 나선 아줌마들 때문이었다.
가이드가 행선지를 가리키며 아무리 목청껏 외쳐봐야 떠나는 여행사의 이름도 심지어는 목적지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여행사인데요? 모임이 청무가 와봐야 하는데요. 그럼 행선지는요? 그것도 예약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일수록 차림만큼은 기능성 등산복에 등산화에 스틱에 알프스에라도 오를 만큼 거창했다. 오늘 손님들은 40, 50대의 여자가 대부분이고 남자는 딱 2명이었다. 차 안은 금세 시끌벅적한 활기가 넘쳤다. 부부팀이 많을 경우 차 안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조용했다. 조용하다 못해 숙연하기까지 했다. 서로 할 얘기가 완료된 사람들처럼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묵묵히 창밖만 내다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난히 다정한 얼굴로 소곤거리는 커플은 열이면 열 전부 연인 사이였다. 그런 사람들은 목적지에 내려서도 일행과 섞이지 않고 둘만의 행선지를 택했다. 오늘도 여자와 나란히 앉은 2명의 남자는 입을 굳게 붙이고 각자 편한 방향으로 돌아앉아 있는 것이 주민등본을 떼어보지 않아도 틀림없는 부부 사이였다. 통상의 여자들의 관광은 내장산 단풍에서 시작해서 하왕산 억새를 지나 소백산 눈꽃 축제를 거쳐 다시 봄꽃놀이로 줄기차게 이어지지만 퇴직한 뒤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다니던 남편들은 대개 이때쯤이면 지쳐 나가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여행사건 지금 시즌에는 거의 여자 관광객으로만 채워진다. 하여간 여자들의 끈질긴 풍경 탐구는 영구 재료였다. 아침으로 준비한 김밥과 생수를 나누어 주기 전에 나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신천지 여행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이 4월을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모시고 선운사까지 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홍진세. 그냥 홍과장으로 불러주십시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 박수도 전혀 믿을 게 못 되었다. 나들이에 심취한 사람들은 가이드의 이름 따윈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잠시 후면 홍 과장이 진 과장으로, 다시 두어 시간이 지나면 박 과장이 되었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쯤에는 어느새 아저씨로 호칭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여행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주고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유난히 화창한 날씨였다. 주말 전에 동백꽃이 8알가량 핀 것을 보고 왔는데 아마 오늘쯤은 절정이리라. 선운사 입구의 오른쪽 비탈에서 절 뒤쪽까지 이어진 5천여 평의 동백숲은 살아있는 문화재였다. 수령이 600년 가까이 된다는 동백나무 3천여 그루에서 일제히 꽃이 피면 정말 숨이 막히도록 경이로웠다. 동백과 호흡을 맞추는 벚꽃과 진달래도 함께 만개했다면 아마 오늘 꽃놀이는 장관 중에 장관일 것이다. 간혹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곤혹스러웠다. 사나흘 뒤면 필 것이라 믿었던 꽃이 갑자기 밀어닥친 꽃샘 위에 개화를 늦춘다거나 이틀 전에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하고 온 꽃이 하룻밤새 불어닥친 비바람에 모조리 떨어져 버린 경우였다. 화를 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눈 버리고 도대체 뭡니까? 정말 불가항력이었지만
그저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는 소리만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인간이 자연의 시계에 맞춰야지 자연이 인간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선운사에 도착하기 직전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행을 예약한 식당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동백꽃과 함께 민물장어가 유명한 곳이라 메뉴는 장어 정식이었다. 여자와 앉아오면서 내내 자던 남자가 내 맞은편 자리에 와서 합석했다. 중키에 얼굴이 누르무레한 40대 중반쯤의 남자는 자영업을 한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소주 한 잔을 내게 권하면서 말을 붙였다. 홍 과장님, 결혼은 했습니까? 가장 빈번하고 고전적인 질문으로 술 한 잔에 가볍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었으나 나는 고지고대로 대꾸했다. 독신입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야릇한 미소까지 지으며 더욱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묵은 독신입니까? 햇내기 독신입니까? 나는 갑자기 성가신 기분이 들어서 소주 한 잔을 그에게 따르며 대답을 질문으로 바꾸었다. 그럼 선생님은요? 함께 오신 분이 묵은 사모님입니까? 새 사모님입니까? 그가 낄낄대며 웃더니 갑자기 한쪽 눈을 찡긋하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갈아치운 지 2년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작년에 본 동백을 또 보러 왔겠습니까? 서로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말이죠. 나는 비로소 그와 멀찍이 떨어져 앉은 2년 전에도 결코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 같지 않은 여자를 눈여겨보았다. 미들급 권투 선수의 체중 정도는 너끈할 것 같은 불구죽죽한 혈색의 여자가 장어를 깻잎에 싸서 볼이 미어지게 먹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나는 조금 더 밀고 들어가는 대화를 시도했다. 손님들과의 대화는 항상 겉핥기식에 그치다 보니 당일치기 여행처럼 대개 하루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가 약간 멈칫거리면서 말했다. H대학 병원 부근에서 죽 전문집을 해요. 근데 어째 내 삶도 갈수록 죽을 쓰는 듯해서 기분이 좀 그래요. 그게 또 밥줄이다 보니 죽도 밥도 아닌 삶도 있는데요 뭘. 거드는 내 목소리가 독백처럼 나직이 찾아들었다. 나는 소주 한 잔에 장어 넉 점을 집어먹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연초록빛 산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랬다. 내 마음의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무심결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고통은 몸이 간직한 기억이었다. 나는 손가락에 새겨진 기억을 지우듯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홀로 걷는 달은 이렇게 말했다. 한때 사랑이라 일컬었던 상황에서 돌아오는 길은 괴롭고 쓸쓸합니다. 기억은 죽은 자의 육신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겠죠. 어딘가 부릴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기도 하겠지만 무슨 화물처럼 낯선 부두에 간단히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인간은 19분 후에 기억의 41.8%를, 63분 후에는 55.8%를, 그리고 31일째에는 78.9%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잊지 않으려고 기를 쓰지 않는 한 나머지 21.1%도 시간과 함께 점차로 잊혀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뇌의 깊은 곳으로 이동시켜 망각에 이르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고 너그러운 기능에 맡기면 머지나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 평안의 들판에 다다를 것입니다. 영주를 만난 것은 여행 가이드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정선 방면으로 일정이 잡혀있던 날이었다. 설을 샌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겨울 방학 중이라 유난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손님들이 많았다. 꼬마 기차를 타는 코스가 들어있었기에 아이들은 버스에 오를 때부터 꼬마 기차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분위기에 떠밀린 나도 출발부터 힘찬 멘트를 날렸다. 오늘은 기암절벽으로 소문난 수감 계곡을 거쳐 옛 정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정선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점심은 이곳 명물인 올갱이 국수와 콧등치기 국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추억 열차인 꼬마 기차에 올라 정선 지역의 비경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기대와 흥분으로 상기되었고 나 또한 덩달아 마음이 부풀었다. 그러나 하필 그날이 여행사의 은어로 꽈당인 날일 줄이야. 정선에 내려 시장 초입에 접어드니 한산한 게 어째 느낌이 이상했다. 설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날 장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차를 돌려 철도역으로 향했다. 꼬마 기차라도 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쪽 역시 분위기가 썰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도가 파업 중이어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당황한 중에 다시 차를 오장폭포 방향으로 돌렸다. 무언가 대안이 되는 볼거리로 추천할 만했기 때문이었다. 오장폭포는 높이가 209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폭포로 노추산 계곡을 돌아 송천으로 떨어지는 흰 물줄기가 장관이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귀청을 때리는 물소리는 간대었고 겨울산의 깊은 침묵만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폭포는 계속된 혹한으로 꽝꽝 얼어붙어서 거대한 고드름 기둥이 되어 있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부랴부랴 버스를 돌려서 안흥에 있는 유명한 원조 찐빵집으로 향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명소가 된 집이기에 땜질 처방으로 약발이 먹힐 것 같았다. 멀리서 봐도 항상 긴 줄이 서 있기 마련인 그 집도 조용한 게 예감이 불길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 사촌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날 빵집이 임시 휴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완전히 장례식에 다녀오는 분위기였다. 종일 허탕을 친 데다 길은 끝없이 막히고 어둠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이 컴컴했다. 그때 누군가가 또랑또랑한 소리로 가이드에게 벌을 집행해야 한다며 노래를 주문했다. 그것도 지정곡인 정선아리랑이었다. 어린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왔던 키가 훌쩍 크고 종일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여자가 가슴이 쿵 내려앉도록 멋진 미소를 머금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목이 잠겨서 잘 나오지 않는 소리로 아는 곡조를 대는 대로 주워 섬겼다.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마지못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분위기는 그럭저럭 회복되었다. 그날 나는 정선아리랑이 아닌 밀양아리랑을 부른 죄로 영주에게 저녁과 술을 사는 벌금형까지 치렀다. 동백은 예상대로 만개했다. 대웅전과 영산전, 팔상전을 병풍처럼 두른 선운산은 온통 선홍색의 바다였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정수의 시를 읊어대는 사람, 송창식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 봄꽃의 대합장 앞에 모두 감동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3시간가량의 자유시간을 얻은 사람들은 본격적인 꽃구경을 하기 위해 나비떼처럼 흩어졌다. 나는 혼자 도소람으로 오르는 길로 방향을 잡았다. 서는 사인 큰 절에서 작은 절이라 일컫는 도소람 내원궁까지 이르는 3km의 길은 소문난 산책로였다. 생각에 잠긴 듯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길은 걷는 이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해주었다. 길가에는 안악내들이 각종 나무를 펼쳐놓고 팔았다. 봄나물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푸성기를 좋아했던 영주는 특히 냉이와 미나리를 자주 상에 올렸다.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그녀는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 국수 가게를 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던 어머니는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을 거의 해주지 못했다. 장아찌나 김치, 젓갈, 김, 계란부침 정도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나물 하나에도 그처럼 오묘한 맛이 있는 것에 놀랐다. 황홀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다. 영주는 비법을 묻는 내게 냉이는 들기름으로 살짝 볶아낸 된장으로 무치고 미나리는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죽염으로 간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연상은 그 첫 번째 고리부터 과감하게 잘라라. 이별 클리닉의 지침서에는 냄새와 관념의 연합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달아날 곳이 없었다. 사방이 동백꽃으로 포위되었다. 영주는 동백꽃이 필 때보다 질 때가 더 아름답다고 했다. 꽃봉오리째 목이 꺾여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자연하게 아름답다는 것이다. 영주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다. 비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고 나 역시 은근히 임신을 바랐었다. 아이가 생기면 영주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설마 진세 씨가 내 첫사랑이라고 믿은 건 아니겠지? 언젠가 한번 심각하게 임신을 고려한 적도 있었는데 불발이었어. 의사 말로는 내 난자가 유난히 예민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생존 시간이 턱없이 짧대. 한마디로 찰나의 난자를 가졌다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주의 난자도 그녀의 사랑처럼 짧은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몸과 정신의 속성이 같다는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그 쓰임새가 전천후인 말이 또 없었다. 우리가 헤어진 걸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경구집이라도 내도 될 만큼 그럴싸한 말들이 친구들의 입에서 쏟아졌다. 결혼이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야.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한 게 절묘한 손절매지. 운이 트인 거야. 결혼은 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거든. 좌석이 불편한 채로 장거리 운행을 나설 필요는 없어. 당연히 안락한 자리로 바꿔 앉아야지. 결국 그들의 말을 빌리면 나는 뛰어난 재테크 매니저요, 행운하여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한 멋진 남자였다. 이혼한 어느 친구는 결혼 따윈 애당초 집어치우고 갈증을 풀 거리나 조달하라고 부추겼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언까지 했다. 33이나 된 놈한테 신제품은 무리고 일단 옛날 수첩을 뒤지는 게 빨라. 쓸만한 이름이 몇 개 정도는 남아있을 거 아냐. 여자와 만났던 시간의 길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름만 기억하는 정도라도 괜찮아. 여자는 과거를 공략하는 것이 지름길이거든. 얼마나 오래 그리워했는가, 어떻게 가슴을 태웠는가. 그런 풋풋한 몇 마디에
금방 마음이 흔들린다고. 여자들은 열이면 열, 전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론 상대가 자기를 흠모해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족속이야. 젊은 여자보다 나이 든 여자가 더 쉬워. 호, 누나 누나 하면서 따르던 여자는 없었어? 그런 여자들은 과거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몸을 떨어. 마치 잃어버린 꿈, 놓쳐버린 젊음이 지난 시간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야. 친구의 장광설을 듣고 있노라면 여자를 꼬시는 건 식은 수프 먹기보다 쉽고 영혼까지 접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기분이 들었다. 옛날 수첩이 아닌 가슴에 남아있는 이름한테서 전화가 온 것은 영주가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난 무렵이었다. 어머니의 국수 가게에서 일했던 채정을 나는 2년 정도 만났다. 나보다 3살이 많고 국수 국물처럼 살결이 뽀얗던 채정은 현실이 고달픈 만큼 꿈은 야무져서 마치 쇠붙이를 먹어치우는 설화 속의 불가사리처럼 고통을 삼키며 점점 강해졌다. 대학 진학을 못했어도 센스 있고 몸이 빨랐던 채정은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내놓곤 했다. 살짝 삶아서 각종 해물과 매콤한 소스를 넣고 볶아내는 국수는 시장 바닥에선 맛보기 어려운 메뉴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종업원의 처지에서 경영자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채정을 어머니는 좋아했다. 그러나 채정의 꿈은 더 크고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딱 한 번 면회를 다녀간 뒤 스파게티 전문점을 하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채정이 예약해 놓은 중국식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났다. 8년 만이었다. 채정은 몸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검정 원피스 위에 은혜색 폴레로와 명품 로고가 새겨진 검정 핸드백 차림이었다. 군살 하나 없이 가꾼 몸매로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통통하고 쓰다스럽던 예전의 채정이 아니었다. 그동안 궁금했어. 속삭이듯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절제되고 함축적이어서 해석이 여러 갈릴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이 궁금했다는 건지, 내 마음이 궁금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한 것인지 언뜻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 예전의 채정이었다면 그동안 환장하게 보고 싶었어 하고 외치듯이 말했을 것이다. 채정은 말없이 술만 마셨다. 진세 씨가 가자고 하면 호텔에 따라갈 수도 있어. 술이 오르면서 갑자기 항로를 바꾼 채정의 태도에 나는 정확히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잠시 허둥댔다. 내가 좀 더 몰렴치해지기를 바라는 건지, 지한 김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취한 채정의 뜨거운 혀가 내 입술을 비집고 들어올 때에야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스르르 무너지며 끈끈하게 감겨드는 채정은 이미 내 대답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많이 변했다. 말뿐이 아니라 교태도 몸짓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채정은 너무 청결해졌다. 예전에 새고막에 풍기던 땀내 대신 블링코스까지 사용해서 때를 벗긴 이불기처럼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갈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부유한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화학 처리된 고급 향수와 화장품 냄새만이 진동했다.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겉은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이다. 사랑은 인공적으로 싹 틔울 수 있는 씨앗이 아니란 걸 몰랐다고 했다. 착한 남편은 그녀에게 무한한 평화를 허락하지만 사랑이 없는 평화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나는 채정의 말에 어느 정도 동감했다. 영주와 헤어진 건 사랑을 버리고 평화라도 건지려 한 얄팍한 수작에서였다. 그러나 사랑을 잃자 평화도 함께 사라졌다. 사랑이 없는 텅 빈 공간. 어떤 온기도 없는 싸늘하고 공허한 세계를 평화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엾고 공허한 평화를 위해 건배했다. 그날 채정은 술에 취해서 끝없이 주절거렸다. 인생은 정답이 없는 개똥 같은 시험이야. 나도 시험을 망치고 나서야 겨우 2문제 정도의 답을 찾아냈지. 결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 남자랑 하지 말고 꼭 그 남자랑 해라. 사랑?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랑을 믿으려 하지 말고 사랑이 너를 믿게 해라. 나는 채정의 말에 왠지 안도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오답도 통용된다는 뜻이다.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오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에 모든 과오를 문제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랑에 관한 그녀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랑을 믿느니 차라리 정깨를 믿겠다고 말이다. 찻집 도소람은 일찍 산을 내려온 등산객들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합석해서 오미자차를 청했다. 실내에는 각종 불교 용품과 오밀조밀한 기념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고운 실크로 촘촘하게 누빈 가방이며 낮잠 베개며 작은 향 주머니들이 주로 여자들을 위한 소품들이었다. 나는 영주에게 한 번도 그런 물건을 사다 준 적이 없건만 기념품들을 보자 가슴이 아렸다. 영주가 떠난 뒤 내 영혼의 경직 상태는 더욱 심해졌다. 무기력의 나락으로 떨어진 듯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잃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귀찮고 앉아있기보다는 누워있는 것이, 눈을 뜨고 있기보다는 감고 있는 쪽이 편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불안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면서 가슴은 후회로 터질 것 같았다. 홀로 걷는 날은 저항하지 말고 불안과 후회를 마음껏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런 감정은 피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태연히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열어놓고 새로운 삶의 메뉴를 창조하라고 했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실패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사실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의 충고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슬픔이 나날이 커져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동안 채정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2번 더 왔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옛사랑은 한 번의 확인으로 좋겠다. 어차피 사랑이란 완전 연소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괴로운 찌꺼기를 남기게 마련이었다. 예전의 채정은 고달픈 현실과 겨뤘지만 이제는 남은 날들을 평화를 좀먹는 권태와 싸워야 할 것이다. 하루는 결혼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 K에게서 연락이 왔다. 인간은 상처를 딛고 더 새롭게 강하게 태어나는 존재야. 마음도 정리할 겸 좋은 투자처를 물색해 봐야지. 우리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성사율이 높고 서비스 또한 끝내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미팅하는 조건이지. 결혼 한번 잘하면 로또가 안 부러운 세상이야. 알짜배기들만 추려서 메일로 신상명세서 넣어줄 테니까 골라봐. K의 말은 일견 허풍스러웠으나 그리 허황한 것만은 아니란 걸 진작에 입증했다. 놈은 그 바닥에서 성공적인 결혼과 성공적인 재테크를 동시에 거머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여자가 경영하던 시답잖은 김치 공장이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대박이 터진 것이다. 놈은 내가 가진 약간의 건설사 주식을 여행사의 지분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많았다. 성사를 위해서는 족보에 없는 재벌 할아버지도 등장시킬 놈이었다. 이별 클리닉은 이별에 대한 보상 심리로 너무 서둘러서 빈칸을 채우려 조바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K의 제의는 빈칸이 아니라 새로운 메뉴라고 부추기는 것 같았다. K가 보낸 여자들의 명단은 전문직, 교사, 사업가, 약사, 무용가 등으로 마치 중국 요리처럼 화려하고 다양했다. 분명한 건 그네들도 인생의 확실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골몰한다는 사실이었다. 만나기로 한 여자가 석촌 호수 근처에서 약국을 경영한다고 해서 약속 장소를 그 부근으로 정했다. 나는 봄 내내 입고 다니던 베이지색 콜덴 재킷에 그보다 약간 짙은 색의 면바지를 입었다. 내 어깨에는 지난 겨울의 잔설이 그대로 남은 듯 무겁게 쳐져 있었다. 친구가 일러준 장소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와 불타는 치킨 사이에 있는 작은 카페로 맞은편에는 수중 공원 횟집과 석촌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불과 물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거리로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극히 조화롭게 균형 잡힌 장소라 할 수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에 10여 분 일찍 도착해서 저녁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리 보아서 그런지 불에 댄 것 같이 호들갑스럽거나 물에 빠진 것 같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균형 잡힌 거리에 균형 잡힌 사람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여자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여기저기를 과도하게 손댄 흔적이 역력한 완전히 안젤리나 졸리의 한국판 짝퉁이었다. 부자연스러운 눈과 불안정한 코와 어쩔 줄 모르는 입술이 나를 향해 활짝 웃자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결혼 신청을 받은 사람처럼 당황했다. 여자가 내 속마음을 눈치채고 작전을 바꾼 듯 웃음을 거두고 자신감으로 띵띵 부어오른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내 심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짝퉁도 진짜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의 연인과 서로의 피가 담긴 장식을 목에 걸고 상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등 갖은 사랑의 호들갑을 떨다가 얼마 안 가서 이별을 선언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주문을 받으러 온 여자에게 나는 따뜻한 우유를 부탁했다. 며칠 전부터 위가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체의 자극적인 것을 거부했다. 여자는 속으로 처음 정한 메뉴를 바꾸려는 듯이 잠시 멈칫거리더니 딸기 주스 하고 짧게 말했다. 가져온 우유는 너무 뜨거웠다. 나는 우유가 식어가는 동안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무슨 약이 제일 잘 팔려요? 내 물음이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설문조사처럼 여겨졌는지 그녀는 떨떠름한 얼굴로 얼마간 뜸을 들인 뒤에 대답했다.
무슨 약을 가장 많이 사는데요? 답변을 질문으로 유도하는 여자도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주로 사는 약은 무좀약과 치질약이었다. 그리고 간혹 입술이나 생식기에 포진이 생기면 치료 연고제를 사서 바르는 정도였다. 딱 한 번 영주와 헤어진 다음 날 종합 비타민을 한 통 샀으나 약을 복용한 기억이 없었다. 그 무엇에라도 비타민 같은 것에라도 기대고 싶었던 심리였을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주로 발가락과 입술, 그리고 항문을 위한 약을 사죠. 여자는 펀치를 한 방 먹은 얼굴로 아연한 표정이더니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말을 두 토막으로 끊었다. 개인의 위생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들이네요. 나는 그건 위생 상태라기보다 취향의 문제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영주가 내게 제일 먼저 질린 것은 내 성적 취향이었다. 나는 여성의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체위를 싫어했다. 항상 전통적이고 공격적인 남성 상위에 체위만 고집했다. 항상 전통적이고 공격적인 남성 상위의 체위만 고집했다. 그러나 매사에 주장이 강한 영주는 논쟁뿐 아니라 잠자리에서조차 밑에 깔리는 걸 못 견뎌 했다. 나는 또 영주의 청결한 몸보다 씻지 않은 몸을 더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준비된 섹스보다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즉흥적인 섹스를 원했다. 우유를 다 마시고 물을 한 잔 더 비우고 났을 때 나는 여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거리는 어두워지면서 불야성을 이루었다. 바로 눈앞의 4층짜리 대형 횟집은 거대한 수족관으로 변해서 모든 움직임들이 낱낱이 투영되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산소 결핍에 시달리는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뻐끔거렸다. 사랑을 잃은 자들은 흔히 다른 욕망으로의 대체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존재라도 먹어치울 듯한 무시무시한 식욕이다. 그렇다고 슬픔이나 원망이 함께 삼켜지는 것도 아니다. 쓸쓸한 식욕의 나라, 비로소 나는 내가 오랫동안 먹지 못했음을 기절할 듯한 허기가 맹렬히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버스가 처음 출발한 장소로 도착할 무렵엔 저녁 어스름이 봄밤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불빛은 잡다한 생각에 볼모 잡혀 있던 나를 현실로 급히 내동댕이 쳤다. 바지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이 부르르 경련을 했다. 영주가 떠난 뒤부터 전화만 울리면 가슴부터 뛰었다. 전화 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맴돌아서 하루에 몇 번씩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에 헛손질을 하기도 했다. 이별 클리닉은 내게 소리에 반응해 둔감해지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집 전화에서 내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집으로 수없이 신호를 보내며 소리에 적응하려고 했었고 벨소리도 바꾸었다. 그러나 벨소리는 머릿속에 내장된 신호처럼 조작이 불가능했다. 새벽이나 한밤중, 심지어 꿈속에서도 제멋대로 울려댔다. 전화는 누나였다.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노인네가 그동안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빈혈에 우울증에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래. 신천지가 열렸다고 선포한 게 언젠데 무슨 소리야? 엿새 전에 친구들과 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영주를 보았대. 리조트 풀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웬 남자와 시시덕거리는 걸 본 것만도 기망할 지경인데 함께 여행 온 걸 알고
충격을 먹은 거지. 어머니는 아직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야. 나는 온몸에 맥이 풀리면서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성격 차이라더니 그게 아니었니? 어쨌든 속도 한번 끝내주네. 그건 그렇고 진짜 웃기는 건 아까 수혈하기 직전에 엄마 혈액검사 소견이 나왔는데 혈액형이 글쎄 그렇게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원수처럼 여기던 바로 그 A형이라지 뭐니? 한참 웃다가 생각하니 가슴이 짠하네. 어머니가 혈액형대로 살지 못했던 게 우리 때문인 것 같아서. 전화를 끊자 눈앞이 천천히 뿌얘졌다. 모정은 피까지 달소리지만 사랑은 제 피의 온도를 따른다. 갑자기 어머니의 시구만 살레가 코에 스미면서 목이 메어왔다. 감의 에메랄드빛 바닷가를 남자와 함께 거닐고 있을 영주의 모습도 떠올랐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찾기 전에 나는 먼저 병원 로비에 놓인 컴퓨터로 달려갔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숨까지 가빠지는지 우선 숨길부터 뚫어야 했다. 이별 클리닉에 접속해서 도움을 청할 작정이었다. 마침 홀로 걷는 달의 글이 대다돈의 매주말처럼 유유하게 떠 있었다. 모든 자의적인 이별의 가장 확실한 이유는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권태입니다. 사랑의 유통기간이 마감되었다는 신호지요. 사랑은 그때부터 빠르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미처 대비하지 못한 쪽은 깊은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어떤 고통은 존재와 한 덩어리로 유착되어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고통에서 놓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아있으니까요. 그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용서할 수도, 그런 다음 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별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어떤 사랑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소설 누란의 사랑에 나오는 다음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구절로 한때 이별의 후유증으로 시리에 빠져 있던 내게 구원처럼 다가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폐허와 같은 사랑도 어떤 섭리적 밀명을 띠고 있는 것인가. 모니터 속에 박혀있는 글자를 나는 넋놓고 바라보았다. 허탈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혼자 걷는 달의 주문처럼 이별을 완성할 힘이, 영주를 다시 한번 사랑할 힘이 내게 남아있을지 의문이었다. 그것은 허물어진 삶을 다시 쌓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폐허를 그저 막막하게 들여다 보았다.